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양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이중근입니다. 학교 생활을 한 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됐고, 30년 동안에 주로 이제 전자기 일렉트로마그네틱 엔지니어링, 그렇게 하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그러고 이제 지난 20여 년은 그 국제 표준화 활동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오늘 이 강의도 사실 TTA에서 준비한 거지만은 거기서 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라는 그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제기구, IEC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그래서 국제전기전자 통신위원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IC 산하에 또 수십 개, 정확히는 모르니까 한 100여 개 그 기술 분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ARU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CISPR, CISPA 이런 게 있고, 그 CISPA는 그 EMC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기구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러 커미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전파연구소, 지금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각 서브 커미티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계도 참여하고 전문 기업체, 그다음에 연구소, 에투리 등등 국내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 거기서도 제가 위원장도 했고 또 국제기구에서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국제 그런 회의에서 자기 개인 또는 국가의 의사를 표현할 때 문서로서 보통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문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문서를 잘 하는 것은 그 기구에서 원하는, 또는 이제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이제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바람직한 건 SCI 저널에 실려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들 그 표준화가 돼가지고 각 학회에서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작성 포맷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저널에 페이퍼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템플릿을 좀 있으면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지침하는 대로 왼쪽 마진 얼마, 글씨 폰트 스타일은 뭘로 하고, 글씨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라인 스페이스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논문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NWIP, New Work Item Proposal, 이런 거 할 때도 그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최악에는 리젝트가 되거나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 낭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또는 권유되는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처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문서도 만들고 또 석박사 논문도 쓰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국제기구에서 아까 그 시스파의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TCSC77B의 의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하이 프리퀀시 피노미나, 아주 해가지고 고주파 그 현상에 대해서 전문으로 다루는 기구인데, 거기에 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국제 표준화 문서 작성법에 대해서 후배되는 분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는 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고 문헌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 레퍼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엔지니어들 또는 상당수는 그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www 여기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나 이걸 가지고 근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상당히 불완전해요. 심지어는 입증되지 않는 것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턴의 에너지 불변의 법칙도 벗어나는 아무 힘도 안 들였는데 무한 모터가 가능하다. 그건 엉터리 같은 말이 나와서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반드시 외부의 자기 그 기술적인 당위성을 얘기할 때는 참고 문헌을 잘 고르십사. 그러면 이제 대개 참고 문헌은 저명한 국제 논문지, 저널이죠. 뭐 IEEE 같으면 좋죠. 이공계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논문으로 실린 거라 하면은 그걸 근거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문서 작성법도 IC에서 영어와 불어로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국의 기술표준원 산하의 KSA 한국표준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1부, 2부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혹시 좀 부담이 되시는 분은 이 한글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소개한 대로 1. 국가기술표준은 ISO, IEC 기술지침 작성서 일부, 그 다음에 2부.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에 근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또 하나 소개하는 거는 Enjoy writing your science thesis or dissertation. 이건데 이 책을 제가 지난 한 20여 년간 한양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 강의 한 40명씩 맥시멈으로 했는데 뭐 중국 사람도 듣고 파키스탄 뭐 한국 사람 다 들어요. 이게 이제 대개 대학원생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젊은 교수님들이 이런 거 세세하게 지도하기도 귀찮고 또 전문 분야도 아니니까 이거 가서 듣고 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인기리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책은 또 이제 그 시험 시리즈인데 그거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네 번째는 학교에서 제가 교재로 썼던 겁니다. 이건 아마 웬만한 도서관에 가면은 책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못 구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표준화 문서 작성법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술 문서 작성 시 매우 중요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디테일도 있지만은 디테일에 앞서서 그 큰 원칙이 뭐냐? 일관성 유지. 영어로는 consistency라고 그러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 문서 작성을 하거나 페이퍼를 쓰거나 또는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처음에는 그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옵션이. 심지어 글씨체를 뭘 써라.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템플릿이나 이런 거 받을 때 글씨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거 따르면 되고, 논문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저자의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본인이 이제 모든 분야를 파라미터별로 자기가 이제 이게 좋겠다 일단 정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챕터 1은 이런 스타일로 쓰고 챕터 2는 저런 스타일로 쓰고 그건 안 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요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선배들의 논문을 카피 앤 페이스트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그 발견되면 넌 퇴실 조치한다. 그냥 강력하게 그랬는데 일관성 유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 전반에 걸쳐서 글씨체, 글씨 크기, 페이지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이 통상 이제 권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 논문 같은 거는 왼쪽을 바인딩, 조금 마진을 더 둬요. 왼쪽은 한 2.5인치. 그러면 저쪽은 그러니까 위아래 옆은 오른쪽은 조금 작게 하더라도 왼쪽은 좀 넓게. 근데 그렇게 마진을 정했으면은 논문 전체를 그 스타일로 하라 이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아도 보면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진이 조금씩 틀리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MS 워드 같은 거 쓸 때 그 one page on one screen, 한 스크린에 글씨를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one 페이지를 one 스크린에 표시할 때 보면은 넘기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진 같은 것도 일정하게 컨시스턴트하게 하시라 이제 이러고 구체적으로 저자 등 사람 이름을 표기할 때가 많죠. 특히 레퍼런스 쓸 때는 반드시 저자가 들어가죠. 그때 family name 영국식으로 말하면 surname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식은 이제 family name이죠. 우리나라 말로 성입니다. 이씨, 박씨, 김씨. 근데 동양 문화를 접하지 않은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중근이기 때문에 리중근 이렇게 만약에 썼다면 우리 말대로 그 사람들은 근이라고 하는 마지막이 내 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미스터 근 그런다고. 그런 거는 이게 요사이는 이제 동양 문화가 세계에 잘 소개가 되니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성이 앞에 나오면은 리중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리 성 다음에 반드시 콤마를 쳐줘야 돼요. 그럼 미국 사람들 다 알아요. 아, 성이 앞에 왔구나. 어?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 하면 케네디가 성이고 케네디 콤마 존 F 하면 아, 케네디가 또 성이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표시할 때는 끝에다 놓고서 콤마는 안 쳐도 되고 앞으로 뺄 때는 반드시 성 다음에 콤마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저 명함에 영문으로 하실 때 성 다음에 콤마 안 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조용히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다음에 만들 때는 바꾸시라고.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줄 간격이 있죠. 줄 간격.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MS 워드의 경우는 1.0, 1.5, 2.0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한글의 경우는 130% 또는 160%, 뭐 200% 그래요. 그래서 통상 MS 워드의 경우는 1.5, 한글의 경우는 160%가 권장됩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책에 있어요. 다음에서는 또 이제 중요한 철학이 뭐냐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변형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예? 그 이제 조작한다는 건 manipulation이라고 그러고 여기 2.3에 나오죠. manipulation. 변형은 alteration. 약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북이 옛날에 수재가 났는데 물이 막 흐르는데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게 포토샵으로 한 것이 나중에 전문가들이 밝혀냈어요. 그런 것이 논문에 나오면 끝입니다. 끝.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뭐 해도 들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그 유전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떨어진 이유가 실험 데이터를 올터레이션 한 거예요. 바꿔서 넣은 거지.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거 발견되는 순간에 국제적으로는 신용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삽입 시에는 원래 값대로 표기할 것, 원래 값. 뒤에 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겠는데 서로 데이터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 실험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어떻게 실험하는데 그냥 그 리니어하게 그냥, 잘 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별로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값대로 그냥 표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 그 페이퍼나 이런 데 이제 흔히들 하는 실수가 그림을 삽입할 때 가로 세로의 비 aspect ratio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사진을 길게 늘려서 내고 어떤 친구는 또 세로를 길어서 내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가로 세로의 비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 사진을 사용할 때 사진 찍어서 그림 하는 경우가 있죠. 근자에 와서는 그림, 영어로 figure라고 그러는데 figure 안에 거의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figure예요. 옛날에는 photo 1, photo 2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figure 1, figure 2. 그 다음에 뭐 모든 회로도 schematic diagram 이런 것도 전부 figure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figure 1, 2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림으로 사진을 넣으면 어떤 경우에는 그 물체 오브젝트의 크기를 알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그럴 때는 물론 그 그림하고 사진하고 같이 눈금자, 인치가 되든 센티미터가 되든 눈금자를 같이 넣어서 찍어요.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축소 확대가 됐으니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든지 학술적인 게 아닐 때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잘 알려진 공통으로 알 수 있는 물건, 특히 이제 동전이죠. 동전. 미국 같으면 쿼러, 4분의 1달러. 우리 같으면 500원짜리 동전을 같이 사진을 찍어서 그림에다 집어넣으면 짐작이 되죠. 최근에 제 후배가 무슨 조그만 시계를 하나 샀는데 직경이 원래는 한 4cm 정도짜리 큰 건데 이 친구가 사다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 샀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 친구 이제 물병 뚜껑을 같이 찍었어요. 근데 비슷하더라고.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비교할 수 있는 표준 물건을 같이 넣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에 가면 사진 삽입 시에 사진의 배경으로는 복잡하지 않고 색깔이 진하지 않는 베이지색 또는 회색 등을 사용해서 그 메인 오브젝트 주제를 돋보이게 한다 이거죠. 그 바람직하지 않는 거는 그럼 뭐냐?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주변은 좀 약간 그 베이지색 백그라운드다. 뭐 화려하지가 않아요. 이런 게 좋아요. 여기에 물건이 많이 주변에 있으면은 쓸데없는데 어트랙션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진을 넣을 때든 그 배경이 밋밋하고 어트랙션을 주지 않을 만한 배경, 그런 데서 메인 오브젝트가 살게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이공계 같으면 실험기기 셋업 같은 거를 사진 찍어서 넣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배경 주변에 특이한 물건들이 없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2.0, 2.1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나다라. 물론 이제 외국의 가나다라는 안 하겠지만은 국내라 하더라도 가나다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나다라를 하려면요, 순서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 2, 3, 4가 딱 있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A, B, C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안 좋아요. 1A, 1B, 그러면 한참 가면 H, 그러면 이게 몇 번째인가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국제적으로는 챕터, 섹션, 서브섹션. 그래가지고 2.1, 만약 2.1 내에 또 뭘 쓰고 싶으면 2.1.1 세 개까지는 통상 써요. 흔하게. 그런데
더 나아가서 2.1.1.1 그건 좀 곤란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1.1 그 세 정도까지는 하셔도 된다. ABC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물론 가나다라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철학 중에 제일 또 중요한 게 표절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사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뭐 석박사 논문에 뭐 표절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시비가 많습니다. 관례에 의하면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60년대 그냥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양대학교만 해도 한 최소한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그 표절을 검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표절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썼지만은 타인의 연구 결과 또는 자료를 인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팩트 하나 사실을 얘기할 때는 한 문장 정도는 그냥 끝에다가 괄호치고서 그 레퍼런스가 세 번째 나오면 3 아니면 세 번째 나오면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가 뭐 어려운가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한 것만 해도 충분해야죠. 그 자료 중에서 신뢰받는 게 좋지 잔뜩 썼는데 자기 게 아닌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라 이제 이런 걸 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또 이제 실수가 있는데 이미 발표됐던 본인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도 있죠. 내가 이제 두 번째 페이퍼를 냈는데 첫 번째 페이퍼 결과를 좀 소개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럴 때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참고문은 자기 걸 넣을 수 있어요. 3번 하고 2년 전에 발표한 논문 쓰면 돼. 그런데 그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또 쓰면은 오해를 받죠. 이 사람은 재작년에도 크레딧을 받았고 이번에도 또 받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셀프 플래저리즘 해서 자기 것도 표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발표된 것을 인용할 때는 레퍼런스로 꼭 번호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나 이제 뭐 작성을 하게 되면 표나 그림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표나 그림은 사이즈를 좀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페이지에는 그림이 그냥 큰 게 나타났다가 다음 페이지는 조그맣게 나타나고 그런 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크게 사이즈의 크기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시고 그 위치는 페이지의 중간에,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는 한 둘 정도 그림이 들어가면 좋아요. 너무 그림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안 좋아요. 그럼 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게 그림 픽처 북이냐, 그거 안 좋아요. 그래서 표 한 페이지에 표는 한 둘 정도 넣되 중앙에 위치하게, 그리고 페이지마다 있는 그림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나 그림에 그 설명을 붙이는 걸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표 설명, 그림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표 설명은 표 바로 위에다가 right above 이렇게 되고, 그림 설명은 반드시 그림 밑에다 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국제적으로 지금 표준화가 됐으니까 백에 한두 번 정도는 잘 모르면 잘못 설명되는 게 있어요.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문서를 받게 되면은 크레딧이 떨어지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이 잘못되면은 그냥 점수를 깎여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제대로 해서 그림 설명은 그림 밑에 피겨 2-2.1 테이블 1.1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아까 제가 right above란 말은 바로 위입니다. 바로 위. 몇 줄 위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위. 그림 시작되는 표 시작되는 위 바로 위. 그다음에 그림은
right below, 바로 밑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표기할 때 숫자가 많은 거,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는 테이블, 표를 사용하면 효율적입니다. 표를 그래서 많은 그 숫자 데이터를 알려줄 때는 표를 사용하면 좋다. 이제 그럴 때 표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할 때 이 얼라인이 중요하죠. 센터 얼라인을 할 거냐, 레프트 얼라인을 할 거냐, 라이트 얼라인을 할 거냐. 근데 거기에는 이제 보통 숫자는 라이트 얼라인을 해요. 그리고 소수점이 있을 때는 그 소수점을 기준으로 얼라인을 합니다. 그래서 1.5 하면 그 점, 22.5 하면 그 점점점이 얼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숫자에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2.0하고 2.00 그냥 2 이게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두 자리 숫자를 맞춘다 하면 이게 2.00까지 확실한 거냐, 2.01인데 그냥 2.0이라고 하는 거냐, 그 신경을 좀 써서 정확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는 불필요한 영상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 영어로 크롭이라고 그러죠. 크롭. 잘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불필요한 그 배경 물체가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거기에 쓸데없는 어트랙션이 끌리거든요. 그럴 땐 메인 오브젝트만 그 크롭을 해서 잘라가지고 그것만 실으면 돼요. 그렇다고 그게 뭐 올터레이션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기 좋게 인핸스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컨트라스트 B나 그런 거 바꾸는 거는 올터레이션이나 매니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영상 정보는 삭제를 해라. 지금 여기 나오는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 뭐 필요 없는 뭐가 있으면은 그런 거는 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7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진, 플로우 차트, 블록 다이어그램 등 피겨로 통일해 표기한다. 아까도 그랬죠. 제가 요 사이는 피겨라는 말로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피겨 안에는 뭐 그래프도 들어갈 수가 있고 플로우 차트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전자 경우는 그 스키매틱 다이어그램 또는 뭐 서킷 다이어그램 회로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림입니다. 그림, 피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로우 차트 같은 거는 그냥 뭐 간단히 한 페이지에 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로도 같은 거, 복잡한 회로도 같은 거는 한 장에 넣기가 버거울 때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 종이 A4 용지로 안 되니까 A3나 큰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논문이나 이런 데 넣는데 요새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복잡한 그 회로도라도 한 장에 그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Functional Block Diagram. 기능별 블록 다이어그램. 여기 파워 서플라이, 여기는 RF, 여기는 하면 한 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PS, 파워 서플라이, PS1, 그걸 별도로 빼서 다음 장에다가 파워 서플라이 회로도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그 안에 RF1, RF2, IF1, IF2 등등등 해서 몇 장을 세밀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A4 용지 하나에다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A3 용지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그 컴퓨터 쪽에서 그 논문이나 이런 데 쓰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그 프로그램 전체를 논문에 넣는 건 안 좋아요. 논문에는 한 페이지 정도 그냥 대표적인 거 바인딩에 넣고 그 밑에다 쓰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아펜딕스에 있다. 이 논문 뒤에 부로
거기에 넣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록에 잔뜩 넣으면 돼요. 그 논문의 그 메인 바디는 또 연구하고,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 자기가 짰으면 그것도 연구한 게 되겠지만은, 한 페이지 정도 소개하고, the remaining is continued in the appendix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전자 쪽에 그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아주 고가 장비가 있습니다. 회로망 분석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근데 그 고가의 장비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뭐 억 단위가 넘었어요. 학교에서 구하기가 힘들었죠. 어찌됐든 그런 고가의 장비는 사용할 때마다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캘리브레이션. 그러고 나서 측정하고 또 다음 며칠 있다 실험할 때 또 캘리브레이션 하고. 근데 그 캘리브레이션 프로시저를 그 논문에서 잔뜩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연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calibration procedures are explained in the appendix 2. 그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것만 논문 뒤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캘리브레이션 하고 썼나 안 하고 썼나 이렇게 궁금한데, 거기에 논문에다가 하긴 했는데 절차는 뒤에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데는 자기가 한 거, 본인이 연구한 거를 주로 쓰고, 뭐 데이터 시트라든지 그런 건 다 뒤로 돌리세요. appendix로. 자기가 하지 않은 거. 근데 빼놓는 건 좋지 않죠. 그리고 했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문서 작성 시에 액티브 텐스로 쓸 거냐, 패시브로 쓸 거냐, 그러니까 능동형으로 쓸 거냐, 수동형으로 쓸 거냐. 이것도 이제 하나 하면 되게 통일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이거는 제 의견이 조금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고, 제가 본 국제문서에는 과학 분야에 관한 대부분이 수동형으로 씁니다. 그럼 반대는 뭐냐? 액티브로 쓰려면 내가 무엇을 했다, 또는 우리들이 무엇을 했다, 그런 거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취사 선택할 때, 내가 참고 문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문헌을 찾는 게 좋을까? 아마 초년병들은 뭐 지도교수나 주임교수보다 경험이나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학생의 경우는 지도교수를 잘 따라야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참고 문헌을 뭐를 보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봐서 추천을 해주면은 그걸 1차적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기타로 자기가 찾을 때는 국내외 저명학회의 논문집. 여기 제가 이제 잘 보세요. 논문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널이거든요. 근데 학술지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 국내 학회를 보면은 무슨 전자파 학회니 통신학회니 뭐 이런 데 학회에 학술지가 있고 논문지가 있어요. 저도 학술지에도 학술지는 되게 초대받아서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역사서부터 그런 거는 기술적인 그 새로운 것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걸 쓰니까. 그런 데에서 나와 있는 거를 참고로 쓰기에는 좀 안 좋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같은 학회라 하더라도 학술지보다는 당연히 논문지가 있고, 그 논문지 중에서도 학회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이 받는 SCI급에 등재된 게 있어요. 그런 게 좋죠. 그런 게. 그래서 학술지 내용을 쓰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이제 6.3 컨퍼런스 후 배포되는 프로시딩. 저도 이제 학생들 동반해 가지고
컨퍼런스에도 많이 갔습니다. 가는 것은 굉장히 권장돼요. 권장돼. 왜? 컨퍼런스와 그 저널의 차이점은요. 저널에 한번 실리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에디터들이 심사하면서 추가 설명해라. 질문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다 답변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심지어 2년이 걸려요. 2년이. 그 대신 컨퍼런스는 심사를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웬만하면 실리면은, 그 실리는데도 돈 줘야 되니까. 실리면은, 제출하면 실려요. 컨퍼런스에 가면은 좋은 점은 최근 업투데이트한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아직 미확인된 것도 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이런 추세가 너는 이런 거 하냐 이런 거 하냐 그렇게 해서 최신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어서 장점은 있는데 거기서 그 컨퍼런스 끝나고 이제 프로시딩이라는 책자를 그때 발표된 거 프리젠테이션 한 거죠. 그것들을 전부 인쇄해 가지고 이제 주는데 거기에 있는 페이퍼들을 논문이나 문서나 이런데 꼭 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신뢰가 떨어져요. 한두 개 하는 건 몰라도 컨퍼런스 이게 좋지 않아요. 적어도 제 한일대학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기술 등을 논문에 인용하기에는 정확성이 많이 결여된다. 다음에는 잠깐 쉬었다가 논문 또는 문서 작성 전에 준비했으면 바람직한 것 이렇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